중국이 세계 경제와 주식 시장에서 구원투수로 등장을 했습니다. 1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3.2%를 기록을 했고요. 그 숫자가 나오기를 전후해서 중국 주식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 시장을 미국과 함께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경제와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 시장서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주식 시장이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는데 대단한 그 상승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며칠 동안 또 상당히 또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며칠 동안 또 올라가고 진짜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계속 지속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중국 시장의 모습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확실히 그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이 예. 수시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사실 이번에 이제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예. 크게 저는 세 가지로 이유를 보거든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가 전 세계로 다시 재확산하는데 중국은 다시 지금 뭐 거의 잘 안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지표 상승,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일단 그게 든든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정부가 이제 마사지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정부가 어느 정도의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시장에 활력도 주면서 가장 큰 이제 기업 부채 부분들 하기 위해서는 결국 금융시장이 살아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또 과열이 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과열 부분이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럴 때 이제 보이는 손이 또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죠? 두 번째가 그런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요번에 한국도 뭐 동학개미운동 많이 하지만 중국도 동학개미운동이 분명히 확연히 일어났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우리 M&F 상품이 위어바오라는 게 있는데 위어바오의 이 금리가 1%로 이제 낮아지면서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이쪽 빨려 들어온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기관 투자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많이 했지만 이 동학개미 젊은이들이 이 힘을 더 받쳐주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됐고 다시 좀 하강 국면이 있었지만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원하는 천천히 올라가야 된다. 급상승은 안 된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정부의 기본적인 목표는 천천히 올라갔으면 좋겠다. 급등도 하지 말고. 과거에 아픈 추억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 스님들이 절을 안 지키고 객장에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특히 또 중국 주식시장의 특징 자체가 급등과 급락뿐만 아니라 한쪽으로 방향이 정해지면 워낙 심하게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아마 그 트라우마가 상당히 좀 작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자, 그러면 앞으로 중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의 생각은 뭐냐? 결국은 일단은 상승 국면을 가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상승 국면을 끌고 가는 것은 분명하다. 근데 그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경제적인,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의 성장을, 그러니까 지수를 너무 보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시 경제 이야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중국 정부 공산당이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지 섹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과 기업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좀 대충 우리가 중국 증시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투자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방향성은 조금 나오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상반기 때 우리가 봤다시피 요번에 그 마오타이 때문에 오름과 내림을 지금 다 했던 이 선수가 있는데 이래 한 선수가 이게 휘젓는 증시는 바라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골고루 있는 부분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앞으로의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IT 기술주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뭐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 부분에서는 하나하나씩 봤을 때 우리가 뭐 상하이보다는 상하이는 워낙 큰 기업들이 많다. 심천의 기술주 위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상승 국면을 간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롤러코스터 경험이 크기 때문에 좀 이제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인덱스를 보는 ETF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너무 지수에 쫓이지 마라. 3,000포인트, 3,4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 보이지 않는 손이 뭘 키우고 싶은지 하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떤 쪽을 좀 원하는지 하는 것들을 여쭤보기 위해서 중국의 주도 업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출연을 해주셨던 분 중에서 전병서 이 중국 경제
금융연구소 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가가 3,000포인트 밑에서 계속 있을 때에도 이거는 IT나 이런 거는 올라가는데 비중이 굉장히 큰 은행과 그러니까 금융과 그다음에 화학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그렇게 보게 되면 중국의 주도 업종 이 부분들도 IT 이런 것들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중국의 주도 업종은 현재까지 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상반기 때 봤을 때 흔히들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이 관련된 기관에 대한 자료를 보면 혹은 매체에서 얘기를 하는 게 상반기 이끌었던 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뭐 우리가 소비주,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마오타이, 그러니까 재밌는 말 했죠. 그러니까 허지요, 치야, 그러니까 술 마시는 주. 그러니까 마오타이나 우량회가 엄청 올랐죠. 뭐 50% 이상 올랐고 시가총액을 우리가 그 공성은행을 넘어설 정도로 컸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약 바이오주가 지금 끌어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향 우리가 좀 보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리스크는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저는 좀 들어가서 봤을 때 결국은 지금 중국이 아까 보이지 않는 손은 결국은 저는 이제 양신 일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양신이라는 게 두 가지의 새로운 거거든요. 그게 하나의 신형 도시화와 그다음에 신형 인프라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신형 인프라적인 부분들. 그 이제 거기에 부분들이 사실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관련주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반도체를 때린다고 해서 반도체 주가가 떨어지고 내부의 주가 중국은 떨어지진 않았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리 보지 말고 중국 내 증시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손이 키우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산업군들은 딱 보이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신형 도시화와 신형 인프라적인 부분. 그게 5G든 빅데이터든 반도체든 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플러스 양심 일중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그러니까 중대적인 인프라적인 부분들. 그래서 뭐 교통, 철도 부분들, 그다음에 뭐 전기차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저는 이제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여지고, 언택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될 게 과거의 중국의 성장을 자꾸 시장에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게 수치는 커져가지만 그 기본적으로 성장의 동력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 봤을 때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스마트폰 인구가 지금 한 10억 명인데 사용하는 사람이 한 10억 명이 넘는데 실제 팔린 건 한 17억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몇 개씩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피처폰이 그러니까 1987년도 나왔다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 1억 명이 사용하는 데 한 15년이 걸렸어요. 피처폰이. 근데 이게 2009년도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이제 스마트폰이 1억 명 사용하는데 중국에서는 3년이 걸렸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알리바바, 위어바오 같은 경우도 1.1년 만에 1억 명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저를 많이 모으는 업종들이 결국은 시장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나더라도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해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양심 일종에 대한 방향성. 두 번째, 지금은 수익이 안 나지만 많은 유저를 끌고 갈 수 있는. 우리가 지금 핫한 뭐 틱톡 같은 경우는 100일 만에 중국에서 1억을 모아버렸잖아요.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봐야 되고, 사실 뭐 핑항구닥트 같은 경우도 수익은 지금 BF는 안 올라갔는데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조금 더 중장기로 보시면 조금 더 선명하게 주가에 혹은 주식에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를 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신형 도시와 인프라 관련한 주식, 그 다음에 또 유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주식 이런 거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중국 주식 시장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접근하면서 어떤 전략으로 갖고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동안에는 이제 미국 시장 중심으로 우리가 해외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의 투자 지역이 다변화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전략이나 이건 어떻게 좀 추천을 해 주시겠습니까? 앞에서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중국 보이지 않는 손 부분들이 분명히 키운 의지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시는데 중국 그 볼륨을 조금 더 저는 크게 가시는 건 부분에서 저는 좀 베팅을 하는 편이고요. 제가 아까 그 1억 명을 달성하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맥갈포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쪽수 많은 게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쉽게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비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상하이보다는 신천을 더 좀 보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앞에서 자꾸 ETF 요즘 전문가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예. 자꾸 이제 지수에 꽂히면 아니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해서 좀 멀리서 보시면 대충 투자할 대상들이 예. 사실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 좀 시총을 바라보는 주식이 아니라 조금 하는 기업과 산업을 좀 보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볼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도 저는 앞으로의 물론 우리가 지금 정치 이벤트가 지금 앞으로 일어나는 게 있을 거고, 근데 저는 11월 달까지는 이 분위기에서는 크게 뭐 변화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미중 간 이슈에도 여기서 미국이 트럼프가 더 때린다고 해도 이미 내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 내에서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중국의 크게 투자자들이 크게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돈을 빼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잠깐 좀 다른 관련한 질문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아까 유저를 끌어갈 수 있는 업종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유저를 끌고 갈 수 있는 업종, 기업 가장 큰 걸 한번 보게 되면 역시 뭐 알리바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미국의 비슷한 기업이 아마존이니까 아마존하고 알리바바를 서로 비교를 했을 때에 이게 어떤 장점과 어떤 약점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우리가 일단은 가장 큰 알리바바의 장점은 그러니까 중국 베이스에서 성장을 했는데 갖고 있는 이 빅데이터의 역량이 엄청 큽니다. 알리바바가 우리가 아마존하고 좀 비교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알리바바를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뭐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이런 B2C의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알리바바를 빅데이터 회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는 7억 명의 데이터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서 만들어낸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아마존 부분도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좀 더 넓게 봐야 돼.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지금 해왔던 부분에서 지금 알리 헬스라든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비즈니스 확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똑같이 뭐 동일 선상에서 비교한다라는 건 조금은 이제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전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일단은 뭐 아마존에 대해 끌고 있는 시장에서 따라가되 지금 성장하고 있는 지금 알리바바의 클라우드가 아니라 저는 데이터 부분을 좀 가시고 그들이 끌고 있는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이끌어가는 방향들이 앞으로 커져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드는. 그래서 끌고 가는 모든 유저를 끌어모으는 것은 분명히 월등히 뛰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확장성이 새로운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존보다는 더 커져갈 수밖에 없다. 그게 물론 출발은 중국에서 시작했지만 뭐 중국의 혁신의 성장이 모델 때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 우리나라의 투자자분들이 해외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가 아마존인데요. 아마존과 함께 알리바바도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에 중국의 성장률이 3.2%를 기록을 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굉장히 뛰어넘는 수치를 내놨는데요. 이렇게 이제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도 훨씬 더 빠른 형태로서 V자의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계기, 그리고 계기는 일단 뭐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일단 빨리 생산 부분들 조업이 빨리 회복이 됐다라는 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PMI 지수에서 선행 지표에서 이번에 이미 4개월 연속 지금 경제 확장 국면이 있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시장보다 훨씬 더 예측치보다 높게 나타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가 물론 드라이브를 걸었겠지만 이게 이제 반등의 이제 이유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이제 2분기가 아니라 3, 4분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가 이제 가장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3, 4분기 경제를 조금 더 뭐 어떻게 될 것이냐 본다면 이유가를 좀 봐야 될 건데 첫 번째가 이제 이번에 지표에서 나왔다시피 생산 지수는 높았는데 올라갔는 확장 국면인데 그게 뭐 우리가 말했던 뭐
차신 뭐 PMI도 마찬가지로 다 했는데 이게 생산 지수 올라갔는데 소비 지수는 다 지금 별로 안 그렇죠. 좋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예. 이게 만들어는 내는데 시장에서는 나는데 팔리지를 않는다라는 부분, 소비가 안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예. 소비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게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좀 더 진행상을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부분의 핵심이 뭐냐면 소비 지수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 중국이 전체 GDP에서 서비스 산업이 비중이 큰데 그러면 결국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거고, 그러면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실업률 부분에서도 이제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예. 첫 번째 가장 이제 요인으로 봐야 될 거. 두 번째가 이제 중국만 지금 나홀로 성장한다 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아무리 내수 위주로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의존도, 경제 의존도 부분에서 이 수출에 대한 게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중국만 성장한다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지금 글로벌하게 지금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계속 수출, 요번에도 수출 부분에서 조금 생각보다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이걸 좀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하반기를 좀 분석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좀 이제 아까 양신일 쪽 말씀드렸다시피 한 1,500제 풀었는데 이 약발이 하반기에 제대로 먹힐 것이냐. 이게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이런 예. 부분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어느 상승 국면은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만 예. 뭐 한 3, 4% 부분에서는 뭐 무난하게 갈 거라 생각했는데, 하지만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변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 정책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면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 모두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완화 정책을 어느 정도 폈었는데 완화 정책을 조금 좀 축소하는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도 지금 상당히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그 정책적인 전환에 대한 우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예. 이게 이번에 주식 떨어지는 부분도 이제 유동성을 정부가 좀 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이게 더 이게 또 완화적인 부분에서 이제 하면 이 때문에 시장에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바로 파급이 났고 바로 그런 부분에서 주식에서도 이제 많이 나타났는데, 예. 지금 그러기엔 너무나 아직까지 중국이 너무 좀 상황이 안 좋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좀 기노부로 이것을 유동성을 좀 더 푸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단기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스탠스는 중국 정부로 분명히 확인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런 그 우려가 나온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대출 우대 금리를 3.85% 그대로 맞습니다. 동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시장에서 인하를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동결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아마 생겼던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뭐 정책이 바뀌어서 완화 정책을 축소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중국 경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한번 좀 전망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그 앞으로 부분 아까 그 세 가지가 이제 어느 정도가 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예. 그다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시그널을 좀 보는 편이고요. 예. 일단은 우리가 원천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올해가 매우 중국 정부 입장 중요한 연도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6%까지는 다 이해를 하는 입장이야. 그렇죠. 6%는 안 되더라도 때문에 그게 실물과 금융에서도 다 같이 그러니까 한쪽이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같은 선상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계속 조절을 해 나갈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부정부도나 전 낙관론 중에 저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아까 미중 이슈가 계속 태어난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내성과 시장 부분에서 감내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 세 가지만 잘 방어만 해낸다면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신다. 자,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미중 갈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위구르 인권 침해 중국 기업 11개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11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위구르 인권 침해에 대한 부분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뭐 스탠스는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영토와 인권 부분에서는
트럼프 할아버지가 이야기도 안 된다고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3차 발표거든요. 이게 1차가 작년 10월 달에 발표가 됐을 겁니다. 이게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우리가 AI 인공 안면 인식하는 기술, 뭐 하이크 비전이라든지 센스타임 워낙 유명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를 이제 잡았죠. 그러니까 리스트에 올렸죠. 그다음에 이제 올 2차 제재가 올 5월 달에 또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한 37개 되고 이번에 이제 7월 달에 11곳이 더 추가됐습니다.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게 신강 위구르 지역에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위구르족을 이제 강제 수용소도 있지만 강제 공장에서 노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하지도 않는데 시킨다라는 것들이죠.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뭐 창지 에스컬 섬유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하게 좀 많이 있는 유명한 브랜드들도 많이 있죠. 뭐 라플라렌도 있고 뭐 토미도 있을 거고 휘고 뭐 보스도 있고 이런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에 다 포함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유전자 분석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권 문제 이런 기업들이 한 뭐 2개 정도가 이렇게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1차, 2차, 3차 왔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중국 정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 것 같고. 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 미중 무역 전쟁이 하나의 기름을 붓는 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무난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다른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중국이 아무튼 내정 간섭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 중에 우리가 가장 생각하기 쉬운 게 히토류 부분입니다. 그래서 히토류를 가지고 미국을 지금 압박하고 이러는 그 형태인데요. 이 얘기가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러면 미국도 뭔가 아무튼 대응을 하고 이런 카드를 조금씩은 생각을 해보고 했을 걸로 같은데 어떤 대응 카드가 있습니까? 계속 나온 이야기인데 최근에 또 이게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일단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이 히토류는요 이 종류와 용도에 따라 좀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세계 최고의 이제 생산국이 중국이 이제 중국인데 중국에서는 이게 히토류 북경남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그러니까 경이 히토류, 그러니까 북방 지역 쪽. 그러니까 내몽고 북경 이쪽은 경이 히토류, 남쪽은 중 히토류. 그러니까 히토류는 경 히토류와 중 히토류는 나눠지는데 경 히토류는 별로 우리가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겁니다. 뭐 세라믹 콘덴스, 자석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내몽고 지역 많이 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게 중 히토류입니다. 그게 뭐냐면 첨단 기기, 군사 장비, 반도체 이게 중국의 남방 지역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가끔씩 거기를 가는데 뉴스를 보도도 하잖아요. 미국 그렇죠. 보고 바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돌아왔을 때 이 중요한 중히토류를 미국이 얼만큼 중국에 수입하느냐, 3분의 1을 중국에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크죠. 그걸 알고 있으니까 중국이 이제 카드를 자꾸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이게 먹힐 것이냐라는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협상용 카드는 됐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다.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게 일단은 과거하고 다르게 이제는 뭐 석유와 다르게 이제는 비용도 많이 싸졌고요. 환경오염 문제도 있기 때문에 소량만 쓰면 되기 때문에 이미 미국도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비축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도 지금 세계 3위의 히토류 생산국입니다. 이미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세계 2위인 호주와 지금 조인트 벤처를 해가지고 텍사스에 아마 공장을 지금 하는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작업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네가 해도 관계없다. 세 번째는 이게 중국이 아까 첨단 무기, 그다음에 산업의 생산 대국이자 소비 대국이거든요. 이 중국이 훨씬 더 많이 써요. 이게 잘못했다가는 이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문제는 이게 수출 제한 조치를 이 카드를 미국에 쓴 게 아니라 일본한테도 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게 약벌이 옛날 같지가 않다라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까 3분의 1 수입을 하니까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다지 좋은 카드는 아니다. 어쨌든 카드를 흔들어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전가의 보도라고 얘기하는데 전가의 보도에서 이제 조금씩 그 위상이 약해졌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준비를 다 하죠, 사람이. 그렇죠. 그동안에 뭐 히토리 얘기가 나온 것이 벌써 연수로만 따져도 10년이 훨씬 더 넘었을 것 같으니까요. 자, 그
미국의 대응과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미중 회계협정 체결이 됐고요. 근데 이거를 지금 파기하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파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 지금 그 상장이 돼 있는 중국 기업들이 상장을 철회하고 그다음에 이게 중국으로 돌아와 버려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별로 관심을 안 가지죠. 관심을 안 갖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힘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 시장의 그런 것들 때문에 경제나 주식을 약간의 충격이 있지만 별로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게 두 나라가 2013년도에 가지고 뭐 미국 기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중국 기업이 뉴욕시에 상장할 때 이 미국의 회계 기준에 중국 회계 기준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해왔던 건데 이 루이싱 커피가 이제 이번에 6월달에 하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이 됐는데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중국도 준비를 해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홍콩으로 옮겨가고 뭐 알리바바 말씀하셨다시피 뭐 증동닷컴이든 이런 IT 기업들이 이미 2차 상장하는 부분에서 홍콩으로 지금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뭐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도 뭐 그 미국 시장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중국이 달러 부족하는 것은 해외 기업들 인수할 때 M&A 할 때 뭐 혹은 다음에 해외 건축물 우리가 건물을 살 때 이럴 때 필요한 부분들이. 근데 중국 제가 볼 땐 달러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장을 바꾸는 하나의 동력이 되지는 않는다. 이것도 하나의 똑같이 그냥 협박용.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아무튼 나 이런 카드 있어. 이러면서 별로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거기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을 경제로 전체적인 면을 보지 마시고 점을 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섹터를 점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점도 보시고 면도 보는데 대부분 또 점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중국을 떨어져서 또 면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이제 화웨이가 보면 또 기술 쪽 관련해서는 가장 크게 걸려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미국이 다른 나라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제재를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얘기가 유럽에서 만약에 화웨이를 제재하게 되면 우리는 노키아와 에릭슨을 규제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중국 고민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좀 더 만약에 영국만 독일까지 들어가면 그러면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EU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좀인데 사실 정부가 왜 고민하느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서 채용한 인원이 꽤 많습니다. 직원들 또 실업률 어떻게 만들 것이며 세금 문제 어떻게 할 것이며 중국 정부의 지금 스탠스는 뭐냐면 외국 기업들 지금 오세요 해야 될 판입니다. 있는 기업들 잘하고 있는 기업들 내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했으니까 뭘 던지긴 던져야 되는데 지금 이게 할 수 있느냐? 라고는 조금 자기도 이제 고민이 지금 왔다 할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더 확산되면 안 된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 뭐 걱정보다는 중국이 지금 이제 가장 하는 게 이게 완전 반중국, 지금 중국 편 든 나라가 거의 별로 없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리더십을 하느냐가 지금 시험대에 오른 것 같고 이번 이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 앞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만약에 더 확산의 의미 있으면 이 중국 정부 입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보복성을 하면 또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듣거든요. 이게 큰 나라가 말이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안 좋은 소리 듣는 거 있지만 내부 문제도 또 있기 때문에 아까 말 실업률 뭐 지금 전반적인 스탠스에 안 맞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거다. 그다음 단기적으로는 절대 쉽지는 그렇게 자태를 들이대지는 못할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국의 자존심을 생각하면 여기서 한두 번 더 나가되면 틀림없이 뭔가의 대응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였습니다.